안녕하세요. 17년간 얼굴의 피부의 개선과 주름의 완화를 위해 연구해온 성형외과 전문의 윤수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에 색소가 올라오면 다 기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흑자나 검버섯일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도 집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인 분들도 집에서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계와 표면, 그 다음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 그 다음에 크기의 변화가 있느냐입니다. 기미는 대체로 경계가 조금 흐리고요. 넓게 퍼진 얼룩 느낌이 들고, 흑자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작고 경계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검버섯 같은 경우는 피부 세포 자체가 자라나서 생긴 거라서 약간 피부 표면이 도톰하고요. 표면이 겹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거울을 몰고 한번 보시면 기미는 보통 양쪽 광대나 이마 그리고 콧등처럼 햇볕, 자외선이 많이 받는 부위에 대칭적으로 생기고요. 전보다는 조금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흑자는 둥글거나 타원형의 단일한 이런 반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기미보다는 경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등이나 팔에도 잘 생기는 게 흑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버섯은 색은 조금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표면이 거칠거나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잘생기고 얼굴, 그 다음에 몸통, 손등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자가 체크를 해보시면 경계가 흐릿하고 넓게 퍼져 있다 이러면 기미 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좀 작고 둥글둥글하면서 경계가 선명하다 이러면 흑자의 쪽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살짝 솟아있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오돌토돌하다 이러면 검버섯일 가능성이 있고요. 햇빛을 받으면 더 짙어지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면 기미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집에서 보는 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감별이니까요. 특히나 갑자기 이 색소가 커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거나 그리고 가장자리가 조금 불규칙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거나 가렵다 이러면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홈케어만으로도 없앨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보통 10,000원 하나 가지고 이런 내가 색소인 병변들을 없앨 수 있을까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홈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거론되는 성분은 뭐냐면 하이드로키논, 비타민C, 그 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노이드 계열, 그 다음에 아젤라 엑시드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기미 치료에서 오래전부터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온 성분은 바로 하이드로키논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하이드로키논은 누구나 바르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맞는 크림이 아니에요.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붉어질 수도 있고 따가움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간 과용하면 오히려 외인성 오크로노시스, 황토색 변색 같은 문제도 우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사용을 하면 또 오히려 청흑색 변색 같은 문제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은 무작정 넓게 오래 바르는 방식보다는 피부 타입과 병변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나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내가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런 하이드로키논 계열, 그 다음에 특히나 레티노이드 계열을 자의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현실적으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루틴은 뭘까요? 하면 아침에는 첫 번째 순한 세안을 하시고요. 둘째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저자극 미백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습제를 발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틴티드 선스크린, 선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똑같이 첫 번째 순한 세안을 하시고 두 번째로 자극이 적은 미백 성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량의 레티노이드 계열을 아주 천천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한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루틴, 최고의 루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원장님 비타민C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요?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아예 병변을 없애는 개념보다는 더 진해지는 속도를 늦추고 옅어질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과색소 침착 관리에는 정말 꾸준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노좀 전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서 미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기미 한두 개를 지우는 걸 넘어서 얼굴 전체를 맑고 하얗게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얼굴이 하얘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얼굴을 이렇게 뭐 김이 하나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밝고 하얗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멜라닌 억제, 그 다음에 각질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첨가하자면 피부 재생이나 톤업 시술, 이렇게 하시면 가장 구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뭐냐면 얼굴을 조금 칙칙하게 만드는 멜라닌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얼굴을 검붉게 만드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멜라닌의 생성과 이동을 억제하는 게 비타민 C와 저농도 하이드로키논, 그 다음에 트라넥삼산,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아르뷰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멜라닌 생성과 이동을 줄여서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가 검어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 적어도 SPF 30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비타민 C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키논을 발라도 톤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홈케어로 피부 톤을 하얗게 만드는 방법은 미백 톤업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니면 아르뷰틴 등이 들어간 세럼이나 앰플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톤이 조금 균일해지고요. 그럼으로써 밝아지고 그 다음에 칙칙함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는 저자극 HA나 PHA 또는 저농도의 레티놀, 그 다음에 필링 패드도 요즘 있거든요. 그럼 필링 패드로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정리하면 평소보다 조금 맑고 빛나는 피부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된 피부는 물광 피부 같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단 완전히 새하얀 피부를 기대하신다면 집에서 하는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톤업과 함께 병원의 시술을 조금 첨가하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시술이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이 레이저 토닝 레이저로 피부 전체의 멜라닌을 고르게 깨트려 주고요. 그러면 톤이 맑아지겠죠? 이 레이저 토닝은 기미, 주근깨, 색소를 함께 억제시키는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필링 시술이 있어요. 필링이란 건 뭐냐면 피부 가장 바깥쪽에 표피층과 각질층, 우리 주로 때라고 알고 있는 각질층의 색소를 조금씩 벗겨내면 이 피부결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어지고 톤도 업되죠. 왜냐하면 안쪽에 숨어있던 새살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필링을 하면 피부결도 매끄러워지고 톤업도 되고 피부에 있는 그 털들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톤업, 제모, 피부결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게 바로 이 필링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킨 부스터나 비타민 주사, 직접적으로 얼굴에다 주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피부에 직접 비타민 C나 그 다음에 주로 알고 계시는 리쥬란이라고 하는 PN 성분, 아니면 물광이라고 알고 계시는 히알루론산, 이런 필러를 직접 주입을 해주면 피부가 재생이 되고 또 물광 피부, 투명도를 높이는 피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맑고 윤기나는 피부를 만드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얼굴 전체가 하얘지는 조합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 집에서는 비타민 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그리고 저자극 각질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필링을 해서 톤을 안정화시키고 더 진해지는 거를 방지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레이저 토닝,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 주사 들 주기적으로 받으면 피부 깊게 박혀있는 멜라닌 색소, 그 다음에 피부의 텍스처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얀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방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네, 선크림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유기자차, 그 다음에 하나는 무기자차입니다. 유기자차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이런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서 방출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아요. 되게 가벼워요. 왜냐하면 백탁, 얼굴이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시기 좋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학적이기 때문에 민감 피부에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피부 자극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 주변에 바르면 눈시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화학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바르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보통 20분에서 30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니까 유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바르시려면 외출 전 20-30분 전에 바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선크림에는 무기자차 성분의 이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아예 반사시키고 산란시켜서 튕겨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피부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나 시술 직후에는 바르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화학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하얗게 뜨는 거 있죠. 네,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조금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건조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라야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얼굴 기준으로 검지 2마디 정도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양으로 얼굴 전체를 충분히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침에는 색소를 옅게 만드는 제품보다 선크림이 먼저입니다. 가능하면 철산화물이 들어간 틴티드 선크림을 고르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땀을 흘리거나 밖에 오래 있다 이러면 2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바르는 것이 좋고요. 낮 시간 동안에 내가 야외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선크림뿐만 아니라 모자, 양산 아니면 그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학적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양으로부터 아예 멀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얼굴에 흑자나 기미가 많다 이런 분들은 이 흑자와 기미가 다 자외선 누적이 되게 큰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만 믿기보다는 물리적인 차단을 꼭 같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 그 다음에 양산, 그리고 저녁에는 피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녁에는 스크럽이나 강한 필링이나 화끈거리는 앰플, 그 다음에 고농도 산성분을 겹겹이 바르는 이런 루틴을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갑고 붉으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선크림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원장님 이중세안이 뭐예요? 이중세안 왜 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중세안은 뭐냐 하면 워터프루프나 밀착력이 강한 선크림을 1차로 클렌징 워터 아니면 로션, 오일 등으로 녹여내요. 선크림과 피지와 이런 메이크업을 녹여내서 닦고 2차로 약산성 폼 클렌저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2차 세안을 할 때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과하게 이중세안만 하면 오히려 이 피부 장벽이 깨지고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1차 세안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약산성 클렌저를 쓰지를 않으시면 오히려 모공에 이런 잔여물들이 남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깨끗이 씻는다고 굉장히 살게 강하게 막 문지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오히려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나 밀착력이 강한 선크림에 한해서 이중 세안을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적으로 바르는 그런 선크림들은 그냥 순한 폼 클렌저로 한 번만 세안하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이중 세안을 했다 그러면 꼭 보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중 세안 후에 노안이 되지 않습니다. 제 시중에 비싼 주름 개선 화장품이 많지만 바세린 하나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올바른 바세린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네, 바세린 정말 가성비 좋은 보습제죠. 근데 아셔야 될 게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바세린의 핵심 역할은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습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분을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세안 후에 10초 만에 얼굴이 이렇게 당기는 이유가 뭐냐면 수분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줄 장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세린은 피부 위에 랩을 씌우듯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가둘 수분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세린만 바른다? 그러면 건조한 상태를 그대로 봉인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물 다음 기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은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제품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세린을 많이 바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보호막을 씌워준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피부 관리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쓰면 도움이 되는 조합이 있는데요. 수분크림,
하이루론산이나 글리세린 수분제, 그 다음에 레티놀, 아니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달팽이 점액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가에 바르면 아이크림보다 더 효과 좋은 가성비 크림을 소개해 주셔서 반응이 무척 좋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반응이 뜨거웠죠. 추천드리는 제품은 레티놀과 아세틸헥사펩타이드입니다. 하지만 이 눈가는 자극이나 농도에 특히 민감해서 저농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눈가용 레티놀 사용 팁을 드리면 저녁에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완전히 마른 피부에 아주 소량 점 찍듯이 요렇게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첫 2주 동안은 그냥 주 2회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강해서 피부에 자극이 나고 트러블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피부가 적응이 되면 격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피부가 적응이 됐다? 그럼 매일 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가시키십시오. 그 다음 레티놀을 바른 다음에 항상 충분한 보습크림, 바세린 같은 게 있겠죠? 그걸로 덮어준 다음에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십시오. 두 번째, 아세틸헥사펩타이드는 우리가 흔히 바르는 보톡스로 알고 있잖아요. 근육 수축에 관련된 이 신호를 원만하게 줄여줘서 웃을 때 이렇게 생기는 눈가주름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아세틸헥사펩타이드입니다. 레티놀보다 훨씬 순하고 장기간 사용하면 탄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정주름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용도로 적합하거든요.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사용 팁은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해요. 눈가 전체에 얇게 펴바르기 좋고요. 건조하다, 내가 건조한 타입이다 이러면 수분크림이나 아이크림과 레어링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레티놀 쓰는 날에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펩타이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레티놀을 저녁에 올리는 방식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주름 개선 효과를 최우선한다면 레티놀, 자극이 내가 최소가 되고 싶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쪽이 눈가에는 더 무난합니다. 눈밑이 처지면 나이 들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인상 전체가 피곤하고 활력 없어 보이게 만드는데요. 이런 눈밑 처짐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일상 속 잘못된 습관이 있을까요? 네, 눈밑 처짐은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상 속 여러 잘못된 습관들이 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눈을 자주 비비는 행동이에요. 눈 주변 피부가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져서 처짐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가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이에요. 피로 누적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지방 처짐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부기를 유발해서 눈밑 조직을 더 약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흡연 당연하죠.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지방을 갖고 있는 이런 지방 경막을 약하게 만들어서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와 보여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로 자는 습관도 중력으로 이 눈밑 지방이 아래로 처질 수 있고요. 급격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지방량 감소나 부기가 눈밑 꺼짐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들을 피하고 충분하게 자고 보습, 그 다음에 가벼운 마사지를 실천하면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눈밑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요. 눈밑 처짐을 돈 안 쓰고 이렇게 쉽게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꾸준한 이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간단한 방법들로, 왜냐하면 피부 탄력과 부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이 눈과 코 사이의 지점을 검지로 3초에서 5초간 지그시 누른 다음에요, 이 귀 앞 림프절과 쇄골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붓기 배출이 되면서 되게 얼굴이 얇아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지로 눈 앞머리부터 눈꼬리까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하거나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려 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탄력도 강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찬 수건이나 냉찜질을 먼저 얼굴과 눈가 주변으로 하신 다음에 손바닥으로 눈 주위를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도 풀어지고 지방 처짐에 의해서 눈밑이 처져 보이는 것도 예방하실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해주시고, 주무실 때는 높은 베개보다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피로 누적과 중력으로 인한 처짐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무실 때 얼굴에 보습제 충분하게 바르고 주무십시오. 야외 활동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예요. 특히나 이 피부가 얇은 눈가를 보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시고 수분 섭취를 늘리면 붓기 유발을 하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하고요. 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효과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다이소 화장품들이 가성비 좋은 피부 관리템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추천할 만한 다이소 피부 관리템이 있을까요? 네, 저도 퇴근할 때 다이소 자주 들리는 편인데요. 요즘 굉장히 가성비 꿀템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 첫 번째가 VT 니들샷 앰플입니다. 이게 미세 침 성분으로 유효 성분을 전달을 돕거든요. 이렇게 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탄력 재생, 그 다음에 주름 고민에는 되게 좋으나 밤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부위 하지 마시고 민감 피부는 꼭 테스트 후에 주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소 캡슐 팩입니다. 이게 500원짜리라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인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종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보통은 주 1, 2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팩을 하신 다음에는 꼭 보습제를 더 발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본셉 레티놀 500 인터 유닛 세럼입니다. 이게 레티놀 입문자용 제품인데요. 잔주름, 그 다음에 탄력,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레티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사용한 다음 날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십시오. 비싼 세럼을 쓰고도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럼을 제대로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세럼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사용 방법을 모르셔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르는 순서입니다. 먼저 세안을 하시고 세럼부터 막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세안하시고 토너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 세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크림을 바릅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이 크림 위에 바셀린이나 오일류로 보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신 아침에는 크림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럼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 순서와 흡수 시간과 바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토너를 바르고 세럼을 바로 바르냐 이것보다는 토너와 세럼 사이에 보통 한 30초 정도 토너가 살짝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두시고요. 단 이 토너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세럼도 더 많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세럼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럼을 바르고도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토너 없이 바로 건조한 피부에 이런 세럼을 도포하고 방치해버리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당기거나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촉촉한 피부 위에 세럼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럼은 얼마나 쓰느냐? 손바닥 크기 기준으로 한 부위당 한 방울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흡수가 덜 되고요. 먼지가 붙거나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비추천드립니다. 바를 때는 손바닥에 이렇게 비벼서 바르지 마시고 얼굴에 직접 한 방울씩 떨어뜨린 뒤에서 중지나 약지처럼 힘이 덜 들어가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용 빈도와 타입별 팁을 좀 알려드리면 수분 진정 이런 세럼들은 아침, 저녁 매일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나 레티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 2, 3회부터 밤에만 소량 사용하시고요. 피부의 적응에 따라서 횟수와 양을 늘립니다. 여러 개를 같이 쓰실 때는 제형이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그 다음에 자극이 적은 것에서 자극이 조금 더 강한 순으로 한 두 개 정도까지만 덧바르는 레이어링을 권장드립니다. 보통은 비누로 뽀드득하게 씻어야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샤워 습관이 피부를 더 망칠 수도 있다고요? 네, 뽀드득 할 때까지 비누로 씻는 이런 샤워 습관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개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더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뽀드득한 세안과 샤워가 문제인가 하면 알칼리성 비누와 강한 계면 활성제는 피부 표면에 정상적인 피지막과 세포간 지질을 함께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뽀드득 느낌이 난다는 건 원래 있어야 할 보호용 기름막까지 다 벗겨졌다는 신호예요. 그렇게 되면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또 건조하고 가려워지고 홍조하고 얼굴에 뾰루지 같은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온몸을 매번
비누나 바디워시로 문질러서 거품 내는 습관은 각질층과 지질, 그 다음에 이런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교란시켜서 건조증, 아토피, 심하면 각종 피부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향 강한 바디워시나 향균 비누는 자극과 탈지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민감한 피부나 건성 피부에는 정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샤워마다 전신을 비누칠하기보다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그 다음에 발 등 이렇게 땀이나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 위주로만 비누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얼굴과 몸 모두 이런 약산성, 보통 pH 5 전후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은 뒤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장벽과 지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깨끗함은 뽀드득이 아니라 세안 후에도 약간 미끄럽고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는 상태가 내 몸 피부 장벽에는 더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피부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그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막아주는 이런 보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나 노화로 모공이 넓어졌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세안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공이 넓어지면 세안을 더 세게,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거품을 충분히 내고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러준 뒤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헹궈주는 거. 그게 모공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안법이에요. 막 뜨거운 물, 그 다음에 때밀이, 스크럽, 이런 모공 브러쉬 이런 걸 매일 쓰는 습관은 오히려 염증과 탄력 저하를 불러와서 모공이 더 넓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질과 딥 클렌징 관리입니다.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피지와 각질이 모공 안에 쌓여서 그림자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AHA나 BHA 아니면 PHA가 들어가 있는 토너나 패드, 이런 것들이고요. 또 주 1회 정도 사용하는 클레이 마스크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제품들은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주 1, 2회만 피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과하게 각질을 벗겨내면 일시적으로는 뽀얗고 매끈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모공이 더 눈에 크게 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분 선택이에요. 집에서 모공 관리를 하실 때 특히 도움이 된 성분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지 분비를 완만하게 줄여주고 피부 결과 모공 주변의 피부를 정돈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둘째가 네티놀 같은 이런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이런 세포의 턴오버라고 하죠. 세포가 새로 잘 나타나게 재생되게 촉진하고요. 피지 조절과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공이 조금 덜 넓어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가 살리실산, 즉 아까 말씀드렸던 BHA인데요. 이런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서 모공 속 기름을 녹여요. 그래서 막힘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성분들은 근데 자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 2, 3회 밤에만 소량으로 시작하시고요. 피부가 적응하면 서서히 횟수와 양을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보습, 쿨링입니다. 내가 건성인데 피지만 많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로는 피부가 건조해서 쭈글해 보이면서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수분크림이나 젤 타입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시고요. 필요할 땐 쿨링팩이나 차가운 진정 패드를 이용해서 피부 온도를 잠깐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피지 분비와 염증이 완화됩니다. 모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과 자외선 차단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요. 결국 모공이 아래로 처지면서 더 커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라 이러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고 손으로 모공 부위를 계속 만지거나 아니면 집에서 무리하게 짜고 압출하는 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짠 부위가 흉터로 남을 수도 있고요. 영구적인 모공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만으로도 피지와 각질을 조절하고 탄력을 지키고 모공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까지 충분합니다.
다만 이미 구조적으로 많이 벌어진 모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홈케어만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필요할 경우에 레이저나 시술과 함께 병행해서 시술적인 옵션과 생활관리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꿀이 주름 관리에 좋다고들 하는데요. 왜 꿀이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성분과 함께 쓰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꿀은 피부 주름 관리에 항산화와 보습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성분인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노화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과산화수소 생성을 해서 향균 작용까지 합니다. 꿀은 이 필라그린 합성을 촉진해서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을 유지하거든요.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면서 콜라겐 재생을 도와서 주름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천연 효소와 미네랄이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탄력을 높여요. 그래서 이 꿀과 같이 하면 좋은 성분은 첫 번째가 요거트가 있어요. 요거트에는 젖산이 있거든요. 젖산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효과를 더해서 피부결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해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보습과 주름 개선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레몬즙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미백 효과에도 배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알로에예요. 알로에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진정작용을 해서 주름과 염증 관리에 좋습니다. 이 조합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시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꼭 맞는 시술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17년간 진료해 오시면서 만족도가 높고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고 느끼신 시술 5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5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이 턱살이나 이마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이 보통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재시술 가치도 높고 또한 통증이 거의 없어서 만족도가 정말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 의사들이 이 보톡스를 1순위로 꼽느냐? 또 자연스러운 인상 변화가 정말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토닝 레이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미와 잡티 제거와 그 다음에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탁월하고요. 특히 다운타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반복 시술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초음파 리프팅, 보통 알 수 있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그런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입니다. 이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탄력과 턱선 정리에 효과가 정말 좋고요. 효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통증이 적고 시술 직후에 효과를 좀 바로 체감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항노화 리프팅으로 정말 인기가 좋은 시술입니다. 네 번째는 리쥬란 시술입니다. 리쥬란을 하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잔주름도 완화되고요. 속건조라고 하죠. 이런 속건조에 보습도 강화시켜주고 탄력 회복에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넓은 분들이나 여드름 흉터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복합 노화 피부에 시술이 적합하고요. 3, 4회 시술 후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즉각적인 물광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피부 컨디션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입니다. 리트오나 주베룩 등의 스킨 부스터인데요. 피부 재생과 수분 충전으로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개선시켜주고요. 지속 시간이 길고 부작용이 조금 더 적어서 재방문 의사가 높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추천하는 순환만 시술에 5가지 추천드렸습니다. 요즘 주베룩 볼륨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시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병원에도 주베룩, 특히나 이런 주베룩 볼륨을 쓸 때 결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베룩 볼륨을 이런 피부에 주사를 할 때 결절이 안 생기게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을 얼마나 희석을 하느냐. 이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가루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가루를 병원에서 시술 전에 생리식염수를 혼합을 해서 흔들어서
녹여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얼마나 희석을 하느냐,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희석을 했느냐, 그리고 시술을 할 때는 어떤 깊이, 피부에 얇게 아니면 피부에 깊게 어떤 주입 깊이의 시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양을 시술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시술 받은 분의 시술 관리도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수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생리식염수를 8.8cc 정도 믹스를 해서 24시간, 저는 보통 48시간까지도 수화를 시켜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술 깊이예요. 주베륵 볼륨 같은 경우는 볼륨을 채우는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나 리쥬란처럼 너무 피부에서 가까운 얇은 층에다가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뭉침이 더 심해져서 결절, 피부가 볼록볼록한 결절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피하층에다가 진피, 아래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사이 에다가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결절이 예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 받은 분의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시술 받은 분이 시술 직후에 이렇게 피부를 막 마사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강하게 세안을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주베륵 볼륨들이 뭉쳐서 오히려 또 불룩한 이런 결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화를 충분히 하느냐, 그 다음에 시술 깊이를 얼마나 깊게 적정한 깊이에다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 후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결절 예방의 키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대신에 간편한 필러 시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17년차 전문 입장에서 보실 때 부작용 위험 때문에 이 부위만큼은 필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네, 필러가 굉장히 간편하고 손쉬운 시술이긴 한데 제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간 주름을 피기 위해 주사로 시술하는 필러입니다. 왜냐하면 미간 부분은 이마와 눈 사이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 삼각형 부위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필러를 넣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혈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혈관이 눈과 가까운 혈관들이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부작용인 눈을 실명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간 부위에는 되도록이면 필러를 쓰지 않고 있고, 만약에 정 필러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주사로 직접 찌르는 것보다는 긴 캐뉼라라고 하는 그런 긴 주사침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거를 저는 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간에 있는 주름은 필러보다는 보톡스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눈밑인데요. 눈 밑에 애교와 우리가 눈물 고랑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필러를 놓아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얼굴의 피부 중에서 눈밑 피부가 굉장히 얇은 피부예요. 그런데 이 필러 같은 것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눈 밑에 이렇게 바로 얇은 피부에 시술을 하게 되면 얘가 파랗게 비쳐 보이는 틴들 현상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필러들이 물을 머금기 때문에 오히려 눈밑이 너무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간 부분이나 눈밑 부분의 필러 시술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로 효과적인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팔자 부분, 그리고 턱끝 부분, 이런 턱선 부분들은 뼈 위에 필러를 놓는 건 효과도 굉장히 좋고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턱을 내가 무턱이라서 턱을 조금 더 빼고 싶거나 아니면 팔자주름이 심해서 팔자를 조금 더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필러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홈 디바이스 종류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런 기기들을 꾸준히 쓰면 정말 피부과 수준의 피부 개선 효과가 있나요? 이 홈 디바이스 레이저 장비들이 피부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레이저 장비들은 중요한 게 출력이거든요. 얼마만큼 강하게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병원에서 쓰는 기구들은 원장님이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 하에 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강하게 들어간다 하면 멈추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홈 디바이스들은 최고 출력을 낸다고 해도 병원에 있는 디바이스의 최저 출력의 반도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홈 디바이스를 계속 오랜 시간 하고 나면 병원에 있는 디바이스만큼 효과적이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LED 장비들 있죠. 뭐 빨간 빛이나 아니면 파란 빛을 나는 LED 장비들은 이런 빨간 빛
빛을 내는 레드 LED 같은 경우에는 피부 회복, 그 다음에 팔자 주름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 빛을 내는 블루 LED 같은 경우에는 염증 완화에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LED들을 피부에 집에서 적용하신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집에서 하십시오.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하시되 그 다음에 즉각적인 효과는 그거는 집에서 받으신 레이저 기계들은 꾸준히 하세요. 그냥 관리 용도로 하시고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시면 병원 오셔서 시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이 오히려 피부를 늙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피부를 지키면서 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네, 요즘 러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 보통 러너스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더 늙어 보이고 더 노화가 온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늙어 보이니까 러닝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운동을 하시면 러닝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 건강을 지키면서 피부결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화장하고 러닝하기입니다. 이런 화장을 하고 러닝하다 보면 이 화장품 성분과 내가 러닝하면서 나오는 땀 성분이 섞여서 피부에 자극적인 자극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 자극 물질이 모공을 막고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하다고 제대로 세안을 하지 않고 바로 잔다. 그 다음에 땀이 난다고 그냥 문지른다. 이러면 오히려 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화장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러닝을 하게 되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확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러너 스페이스가 나오는 게 이 자외선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예방을 하고 러닝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통 해가 뜨기 전 9시 전이나 아니면 해가 진 이후 저녁 6시 이후에 러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러닝할 때는 꼭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바르고 러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주간 러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자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팔토시 꼭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리는 건 러닝용 운동용 마스크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용 마스크를 하시면 통기성은 확보가 되고 대신 자외선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그런 운동용 마스크가 있으니까 꼭 착용하시고 러닝하시면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러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홈케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홈케어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늘어나셨어요. 정말 내 몸, 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홈케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홈케어 디바이스는 내 얼굴 관리에 정말 1등 공신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조금의 병원에서의 시술과 관리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하는 홈케어는 오히려 내 얼굴을, 내 피부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홈케어를 하기 전에 꼭 제대로 된 방법을 숙지를 하시고 홈케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7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윤수광이었습니다.